압권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힘 빠진 대한민국 큰형님입니다. 예, 삼성전자 위기설 관련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 곳에서 삼성전자 위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삼성전자의 위기를 내부적인 관점보다는 그동안의 역사적으로 돌아봤을 때 그 반도체 산업의 경쟁 구도가 어떻게 변했느냐에 대한 관점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삼성전자 위기설을 이제 수치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는 거는 2012년 매출 200조 원을 달성한 이후에 매출 성장률이 11년간 달러 기준으로 1%밖에 안 되더라. 연평균 1%예요? 예, 굉장히 좀 빠르게 성장하는 IT 산업에서 연평균 성장률이 1%밖에 안 된다는 거는 굉장히 좀 아쉬운 수준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사업부별로 구분을 해봤을 때는 모바일은 2013년, 비메모리는 2011년, 메모리는 2016년에 피크를 치고 내려오고 있다. 지금이 벌써 2024년이니까 네. 꽤 예전에 피크를 쳤다라는 얘기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거기에 모바일 분야에서의 어떤 경쟁 사고의 비교를 보면은 애플과의 매출 비교를 했을 때 한 2013년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애플 매출의 73% 정도를 했다. 와, 압도적이었는데요. 근데 지금은 22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거의 뭐 5배 차이가 네. 나게 된 거죠. 그리고 시스템 LSI라 그러면 비메모리와 뭐 이제 파운드리 그쪽인데 네. 여기서 TSMC 대비 2011년에 무려 88%. 거의 근접해 있었죠. 비슷했네요. 네, 근데 2023년에는 26%. 여기도 거의 한 4배 차이가 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1등이 앞서간 겁니까? 2등이 뒤처진 겁니까? 어쨌든 격차는 굉장히 좀 크게 벌어졌던 거죠. 네. 근데 이거 생각해 보면 도대체 2013년에 삼성전자는 얼마나 강했던 건가? 네. 라는 것을 또 새삼스럽게 느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글로벌 반도체 순위를 살펴보면은 1990년도만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매출 순위가 한 12위 정도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에 4위까지 올라섰다가 2015년에 2위, 2017년에 드디어 1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글로벌 반도체 업체의 매출 1위라는 것도 사실 우리는 좀 낯설게 느껴지기는 해요. 네. 그러면 야 그동안 초격차 했던 게 그렇게 괜한 소리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동안 삼성전자는 꽤나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반도체 세대를 중심으로 해갖고 삼성전자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반도체 세대 구분을 할 때 1세대의 반도체는 이제 고성능 반도체가 지배하던 시절, 이 시대의 최강자는 인텔이었죠. 그리고 여기에 파트너는 마이크로소프트. 우리가 윈텔이라고 부르죠. 네. CPU 플러스 OS. 네. 근데 여기에 빠지면 안 되는 게 또 있죠. 메모리. 메모리. 이 메모리 분야를 장악하고 있었던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1세대 반도체 시절에도 자기의 영역을 굉장히 공고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2세대 모바일 시대가 왔을 때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전기선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전력을 적게 쓰는 저전력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면서 ARM을 기반으로 하는 ARM을 기반으로 하는 저전력 반도체라는 새로운 판이 벌어졌는데요. 이때 저전력 반도체 시대의 특성 중에 하나는 저전력이라는 특성도 있었지만 인텔 싫어. 네. 이 기주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윈텔 때 너무나도 강력했던 인텔의 권력이 그렇죠. 벗어나고 싶었던 거죠. 예, 예. 아. 근데 사실 이때 그 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윈텔한테 다 뺏기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자기 이쪽에서 기준을 잡아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아키텍처 기반은 암이라는 데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여기는 지배력을 행사하기보다 자기의 지적 재산을 팔기만 했잖아요. 그러면 그 지적 재산을 사서 자기가 직접 반도체를 만드는데 그 반도체를 만드는 업체가 어디냐? 반도체를 쓰는데. 네. 뭐 예를 들면 애플, 삼성전자 네. 이런 데고 퀄컴 같은 경우는 원래 통신칩을 만들던 회사죠. 그렇죠. 근데 통신칩에다가 CPU 같은 걸 동원해 가지고 모바일 AP 시대로 넘어가는 이런 구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텔 빼고 파트너십. 네. 예를 들어서 퀄컴이랑 삼성전자가 파트너십을 맺는다거나 아. 그리고 예전에는 인텔이 그 팹리스와 파운드리를 둘 다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 애플하고 TSMC가 협력을 한다거나 아. 이런 식의 구조를 가져갔었던 겁니다. 약간 인텔에 대응하기 위한 어떤 산업 구조가 펼쳐진 거네요. 그렇죠. 그럼 인텔이 저전력 반도체를 안 만들었냐? 만들었었습니다. 아톰이라는 반도체를 만들었는데 안 쓰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2세대 초기부터 그랬냐? 그것도 아닙니다. 초기에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스티브 잡스가 인텔한테 CPU를 공급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네. 대신 좀 비싸니까 좀만 싸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인텔이
뭔 소리야? 너 지금 나랑 내고하니?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와. 인텔이 그거 가격 안 깎아주겠다 그런 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애플 내부에서도 지금 인텔 거 내가 쓸 거야. 스티브 잡스가 얘기했더니 그 밑에 그 임원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라고 개기면서까지 이걸 방어하려고 했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초기에 인텔도 가능성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인텔이 안 깎아준다 그래가지고 애플이 어디를 갔냐? 네.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모바일 AP. 삼성전자의 AP를 애플이 사용했었습니까? 그렇죠. 어. 그러니까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탑재되어 있던 모바일 AP는 삼성전자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갤럭시를 만들고 그리고 애플이 이제 특허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거 가지고 소송을 계속하잖아요. 네. 소송을 계속하면서 애플은 자체적인 반도체인 A4를 만듭니다. 이게 아이폰 4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설계는 애플이 했지만 네. 이걸 누가 만들어줬냐? 바로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만들었습니다. 정말 막강하죠. 그랬네요. 삼성이 가지고 있었던 강점은 뭐냐면 원하는 게 있으면 삼성을 찾아가면 됩니다. 메모리 있죠. 팹리스 있죠. 네. 파운드리 있죠. 네. 심지어 디스플레이도 있죠. 네.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2세대 초기에 그렇게 막강한 힘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는 인텔이라는 절대 지배자도 아니면서 여기서 뭔가 협력을 하기에는 꽤 높은 수준에 있는 경쟁력들. 네. 뭐 그때 생각해 보면은 파운드리 쪽에서 삼성이 내가 좀 해야 되겠다 싶었을 때 한 5위에서 바로 2위까지 올라갔죠. 네. 2위까지 올라가면서 TSMC를 따라가면서 나머지 후발 업체들은 다 제껴버리고 뭐 그랬던 게 삼성전자입니다. 근데 이제 3세대 반도체 시대는 또 그 2세대하고는 또 다른 모습을 또 보여요. 네. 그러니까 3세대에서는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냐면은 예전에는 CPU를 중심으로 하는 연산 처리력이 중요했다 그러면은 지금은 GPU를 중심으로 하는 체계가 있고 여기에 고성능 메모리가 좀 중요합니다. 네. 근데 3세대는 예고하고 온 게 아니라 불현듯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여기서 그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HBM을 공급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시대가 HBM으로 가고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개발을 해서 SK 하이닉스가 제일 잘 만들어 가지고 요 진영의 선두가 된 게 아니고 네. 사실 HBM이라는 거는 원래 그 이름이 GPU잖아요. 그 GPU. 예. 그래픽 장치에다가 넣는 램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그래픽 장치에다 넣는 램을 이렇게 막 층층실이 쌓아 올려서 여기다 TSV로 1000개가 넘는 통로를 뚫어가지고 야, 그 비싼 램을 뭐하러 쓰냐. 그거는 별로 쓸 일이 없을 거다. 네. 딱 그래가지고 삼성전자가 HBM을 양산하지 않았던 것도 나름 일리는 있어요. 그러네요. 뭐 굳이 그래픽 처리하는 그렇게 엄청난 반도체가 왜 필요해? 오픈 AI가 등장하기 전까지. 그렇죠. 아.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디램 업계 1등이잖아요. 너도 네. 나도 내 디램 사고 싶어서 줄을 섰는데 이 줄 쓴 고객들을 앞에 두고 그 디램을 빼가지고 탑을 쌓고 있다. 라는 부분들이 좀 낯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요 3세대로 넘어가면서 엔비디아가 주도했던 이 시장의 파트너십을 가졌던 하이닉스라든지 TSMC라든지 패키징 분야의 ASC나 엠코 요런 데들이 지금의 어떤 엔비디아 진영을 통해서 3세대 반도체 시대를 주도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 생태계에 바로 인볼브하지 못했던 업체들은 지금 좀 외면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2세대를 주도했던 회사들은 자기들의 생태계가 워낙 공고하기 때문에 3세대로 넘어가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애플도 가장 욕먹는 것 중에 하나가 왜 AI를 못했는가. 네. 이 AI를 애플이 왜 못했을까요? 생각해보면 애플 생태계는 굉장히 완성도 있는 웰메이드한 시장이고 AI 시장은 여전히 뭘 보여줄지에 대한 답을 못 찾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렇죠. 가격도 너무 비싸고 할루시네이션 이상한 소리하고 네. 이런 부분들이 잘 없기 때문에 2세대에서 지배자가 됐던 회사들이 오히려 3세대에선 좀 밀리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는 삼성전자 내부적으로 이게 수직 계열화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유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트너십을 맺을 때 그냥 얘한테만 가면 다 해주잖아요.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차렸어. 그렇죠. 네. 아 그거요? 그리고 창고 열어보면 다 있고. 이렇게. 네. 근데 여기에 단점이 뭐냐면 수직 계열화가 돼 있는 상황에서 팹리스가 있고 파운드리가 있다. 네. 그러면 이거를 같이 한다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내가 제일 잘 만든 팹리스를 제일 잘 만든 파운드리로 만들면 넘사벽입니다. 최고겠죠. 아무도 못 이겨요. 네. 그게 과거 인텔의 지위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군데가 꼬이면 인텔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가 꼬였죠. 파운드리가 이렇게 꼬이게 되니까 팹리스가 잘하더라도 파운드리가 안 돼서 망작이 나와요.
반대로 팹리스가 잘 못하면 네. 파운드리가 잘해도 망작이 나옵니다. 그렇겠죠. 이게 수직 계열화의 장점이자 반대로 단점입니다.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수직 계열화의 강점이 한 분야 한 분야의 경쟁력이 훼손이 되면서 오히려 약점으로 되는 시대가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뭐 팹리스 반도체를 산다. 네. 그러면 내가 사는 입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잘 만드는 애 좀 갖고 와봐요. 그러면 이제 퀄컴이 제가 좀 잘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갖고 오겠죠. 그럼 얘기하는 거죠. 내가 엑시노스가 있는데 엑시노스보다 좋은가? 아니면 싼가? 어떤 갑의 지위를 행사를 할 수 있죠. 그렇죠. 그거는 팹리스와 스마트폰을 같이 하기 때문에 네. 가질 수 있는 강점입니다. 근데 이 강점을 다 가지고 있을 때 양쪽이 다 강하다. 스마트폰도 잘 팔리고 팹리스도 잘 돼요. 그런데 여기에 파운드리까지 있어요. 네. 그러면 퀄컴 근데 너 요새 반도체 어디서 만드니? 네. 요새 잘 안 보이는 것 같다 너. 네네. 그러면 무슨 소리입니까 형님. 저희가 파운드리도 삼성전자에 맡기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플러스 시너지가 납니다. 그러면 수직 계열화가 되게 좋은데 굉장히 좋죠. 나쁠 때는 어떻게 나빠지는 거예요? 나쁠 때는 스마트폰이 잘 안 팔린다. 네. 그랬을 때 뭐 팹리스에다가 거기 칩 좀 갖고 와봐요. 그러면은 팹리스에서 그러겠죠. 몇 개 사실라고요? 요새 잘 안 팔린다며? 네. 좀 기다려. 저기 줄 서봐요. 네. 그리고 우리에다 파운드리에다 좀 맡기지? 형님 뭐 옛날 나로 봐요? 나 요새 바빠요. 세상 변한지 모르네 이 사람이. 사람을 모르네.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일단 스마트폰에서 서구에서는 아이폰에 밀리고 네. 중국에서는 로컬에 밀리면서 점유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각자만 잘하더라도 네. 파운드리에서 엄청나게 잘한다. 그러면 파운드리만 믿고라도 올 텐데 여기서 세계 2위까지 도약한 것까지는 굉장히 잘했는데 그 다음에 7나노 최초의 EUV를 도입하고 네. 3나노 최초의 게이트 오럴라운드 적용하면서 굉장히 좀 선두권으로 치고 나가겠다. 네. 2030년까지 TSMC 잡겠다라고 했었는데 오히려 점유율 격차는 커져버린 거죠. 그렇죠. 그리고 스마트폰 판매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엑시노스의 퀄컴에 대한 경쟁력이 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S22 같은 경우에 네. 여기에 들어가는 엑시노스는 원래 퀄컴 플러스 엑시노스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오히려 이게 엑시노스가 좀 성능이 안 좋다 그래가지고 퀄컴으로 올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 엑시노스 쓸까 퀄컴 쓸까 좀 고민이에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퀄컴한테 제발 칩 좀 만들어서 보내주세요. 네. 그러면 이거 삼성전자에서 만든 거 아닌데 괜찮아요? 이거 TSMC에서 만든 건데 네. 그래도 그냥 물량만 나온다면 좋습니다. 이렇게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2세대를 지배하던 삼성전자의 수직 계열화가 네. 한 분야 한 분야의 경쟁력이 훼손되면서 이게 좀 악순환이 일어나는 네. 그런 구조로 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원인은 무엇일까? 이건 제가 진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업계에 있는 많은 전문가들한테 좀 의견을 물어봤는데요. 일단 패스트 팔로워 경쟁력이 약화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국 기업들의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은 퍼스트 무버가 아니고 네. 패스트 팔로워만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따라만 한다. 그러니까 뭔가를 선도하지 못하고 선도 기업들이 뭘 하고 나면은 맨날 따라하기만 한다. 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은 퍼스트 무버로 발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의외로 지금 와서 돌아봐서 생각해 보면은 퍼스트 무버 전략과 패스트 팔로워 전략은 뭐가 앞장선다라는 개념보다는 전략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퍼스트 무버가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약간 이류 같은 느낌을 네. 마음속에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패스트 팔로워 전략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가려면 네. 모든 분야에 대한 선행 기술 연구가 다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올 선행 기술 중에 뭐가 잘 될지를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퍼스트 무버는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어디서 짠하고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순간 따라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95% 정도까지는 다 만들어 놓지 않으면 네. 100이 넘어가는 누군가가 나왔을 때 100을 따라갈 수가 없게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주로 하던 그 전략과 강점은 오히려 패스트 팔로워에 있었다. 고객님이 뭘 좋아하는지 몰라갖고 다 준비했어요. 네. 스마트폰이 필요하셨으면 요거, 팹리스가 필요하시면 요거, 파운드리가 필요하시면 요거, OLED도 있고요. 그 다 있습니다. 배터리도 저희한테 있습니다. 패스트 팔로워 전략을 강점이었는데 네.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미흡한 것 같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퍼스트 무버 전략에는 어떤 특성들이 있냐면 네. 어떤 혁신가가
그 부분이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하고 시장의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 올인을 하는 전략입니다. 네. 그러니까 올인을 해서 뭔가 짠 되는 회사도 있겠지만 나머지는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망할 수 있죠. 그러면은 퍼스트 무버가 이렇게 치고 나가갖고 뭔가를 만들었을 때 그 퍼스트 무버가 만든 시장에 진입하려는 사람은 누구와 손을 잡아야 되느냐? 삼성전자 같은 패스트 팔로우하고 손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뭔가 기술 트렌드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진 거 아닌가. 그리고 선행 기술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던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HBM이죠. 아, 과거의 삼성전자였다면 네. SK 하이닉스가 HBM을 먼저 치고 나갔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대세가 됐다라는 걸 느끼는 순간 삼성전자는 바로 양산. 그렇겠죠. 퀄리티는 뭐 순식간에 따라잡고 물량전 들어가서 가격까지 다운 시켜드릴게요. 이게 과거의 삼성전자였다면 네. 뭔가 지금 패스트 팔로우 전략이 좀 약화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부자 몸조심 이것도 있는데 왜 이 문제가 발생을 했을까? 네. 이거를 좀 삼성전자 내부의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뭔가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그거를 적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의사결정이 굉장히 불분명하더라.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MPU를 적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네. 인공지능 반도체죠. 그러면은 전체 성능 중에 MPU가 이게 있는데 네. 이거를 좀 우리 과감하게 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 많이 한번 해봅시다. 아, 라고 얘기했을 때 네. 무서운 거예요. 만약에 그 시대가 안 오면 그만큼 또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그냥 그대로 안 하고 뭐 한 요만큼만 하자. 반만. 예. 그러면은 원래 있던 거에서도 마이너스, 새로운 도전에서도 마이너스. 그러면서 전반적인 개선은 없고 네. 내가 도입했어요라는 말만 남는다는 거예요. 뭔가 이게 사내적인 영향력, 네. 나는 크게 실수하지 않았다라는 명분 네. 이런 것들은 남지만 실제로 소비자들한테 줄 수 있는 편익은 거의 없다는 거죠. 이게 부자가 되다 보면은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라는 네. 게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기 전까지는 그런 게 별로 티가 안 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내부적으로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 그리고 그거를 다 통칭해서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게 주요 엔지니어 경영진들이 좀 부재한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과거에 권오현 회장이라든지 황창규 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을 때 엔지니어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IT 업계에서 삼성전자의 누구 그러면 이제 알아주는 엔지니어들인데 그런 엔지니어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미래 기술에 대해서 생각보다 관대하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요.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해봐. 어. 그리고 너의 꿈을 응원해. 네. 그거 뭐 내가 생각하기에 당장 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해봐. 네. 그리고 뭐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보다가 야 요런 게 지금 세계적인 트렌드라는데 우리는 얼마나 돼 있나 이런 식으로 계속 점검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그 삼성전자의 주요한 의사결정 구조를 보면은 사업지원 TF 네. 여기는 그 재무가 중심이 돼 있는 구조거든요. 이게 과거의 구조본이라든지 비서실이라든지 미전실 요런이라는 구조입니다. 네. 재무 입장에서 보면은 선행기술 개발한다 그러면은 근데 그거 뭐 언제쯤 어떤 목표로 해가지고 얼마 벌어올 수 있어요? 아, 미래 기술은 그걸 예측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예측을 뭐 한다고 말은 하지만 안 되는 거 알아도 한번 해보는 게 그렇죠. 미래 기술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주요 엔지니어 경영진들의 부재와 그 상위로 있는 재무부서들의 어떤 진두지휘가 지금 현재의 삼성전자의 그 패스트 팔로우 경쟁력을 약화시킨 거 아니겠느냐. 네. 그리고 과감하게 신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좀 미흡하게 만든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와, 이 이야기만 듣더라도 2010년대 초반에 정말 그 막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었던 삼성전자와 지금의 모습은 상당히 좀 달라 보이긴 하네요. 그럼 앞으로는 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의견들이 있을까요? 네, 이것도 전문가들 의견을 좀 종합을 해보면은 이 부분은 저는 사실 이렇게 체감이 되진 않는데 메모리 반도체 본연의 경쟁력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는 지적이 좀 나옵니다. 이게 DDR5라든지 GDDR 쪽에서 뭔가 좀 미흡하다는데 그 미흡한 게 뭔지 저는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어쨌든 이게 어떤 특정 분야에서라도 초격차가 갖는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야 얘를 레버리지 삼아서 다른 분야들도 좀 치고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글로벌 플레이어들과의 굉장히 적극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좀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 엔비디아가 지금 전 세계 AI 시장을 지배하고 있을 때 이걸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은 아까 그 수직 계열화에서 경쟁력을 일어나는 것처럼 꼬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AI 반도체를 팹리스에서 한번 만들어 볼 거야라고 해서 그 LSI 사업부에서 열심히 이걸 만들었어요. 네. 그랬더니 저 돈 벌어오는 메모리 부서에서
야, 너 지금 우리 고객님하고 경쟁하려고 그거 만드는 거니? 넌 돈도 못 벌잖아. 요래 버리면 양방으로 다 꼬이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기술 자체가 가진 경쟁력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네. 좀 더 자신 있게 시장을 넓게 보면 지금은 엔비디아가 전체 인공지능 시장을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면서 절대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이 시장이 엔비디아에게만 돌아갈 것인가 네. 라고 보기에는 여기에 도전하고 있는 업체가 뭐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만만한 기업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기업들이 엔비디아와 경쟁을 할 때 누구와 파트너십을 맺고 싶어 할 것인가 네. 라고 생각해 보면은 예를 들어서 HBM 잘 만들다라는 SK 하이닉스에 갔어요. 거기 HBM 좀 줘봐요. 나 지금 AI 반도체 만들어야 돼요. 그럼 SK 하이닉스는 내년까지 나오는 물량은 엔비디아가 다 가져갔으니까 2026년에 줄을 좀 서시죠. 그땐 늦는데. 그러니까 네. 이렇게 되면은 다른 파트너십을 찾는 수요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TSMC에 가서 이거 반도체를 좀 만들 수 있는 그 캐파를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뭐 TSMC 입장에서 저 애플하고 엔비디아 주고 나서 없으니까 좀 이따 오세요.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여기에 메모리도 줄 수 있고 팹리스도 같이 해줄 수 있고 파운드리도 해줄 수 있는 기업이 어디냐? 삼성전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삼성전자는 있지만 엔비디아가 줄 수 없는 게 있다면은 인공지능을 불러주는 이름을 불러줘야만 꽃이 되는 김춘수 씨의 꽃처럼 뭐죠?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이 있죠. 예, 무슨 아이폰한테 밀려가지고 그런 걸 둘째치고라도 네. 글로벌 파트너십을 맺기 위해서는 AI 업체들이 소비자하고 접할 수 있는 지점, TV, 스마트폰, 네. 수많은 가전제품 이런 것까지 삼성전자가 갖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나머지 파트너십들과의 뭔가를 하려면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아요. 네. 뭐 다만 여기에는 두 가지가 필요하죠. 하나는 경쟁력이 필요합니다. 네. 기술 경쟁력이 높아야죠. 아무리 그 엔비디아 진영과 대항해볼 때 만만한 그 파트너십이 없다 그래도 실력 떨어지는 데랑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실력 떨어지는 애랑 손잡으면 무조건 지는 게임인데.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 진영과 똑같은 방식으로 승부하지는 않더라도 다른 방식이라도 경쟁해 볼 수 있는 기술력은 당연히 갖춰야 됩니다. 네. 여기서 파운드리 수율도 좋아야 되고 팹리스도 잘 설계를 해야 되고 거기에 이제 HBM 퀄리티도 좋아야 되고 그 스마트폰도 좋아서 소비자들한테 많이 팔려야 네. 그런 시너지가 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필요하고요. 깡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가 조금 잘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움츠러드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엔비디아 경쟁하는 AI 반도체 만든다 그러면은 엔비디아랑 거래하는 HBM 쪽에서 그거 해서 뭐 얼마나 되겠어요? 나한테 몰아줘요. 그랬을 때 내게 어때서? 나도 1등 할 수 있어. 나도 네. 엔비디아 능가하는 칩 만들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가가지고 거기 HBM 뭐 써요? 내가 지금 SK하이닉스보다 지금 퀄리티 조금 못 미치는 거 있는데 그거 맞춰가지고 다 해드릴 테니까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할 수 있는 좀 깡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네. 그리고 이런 깡과 기술력을 성사시킬 수 있는 리더십. 리더십은 이퀄 의사결정. 네. 이 부분들이 좀 삼성전자의 앞으로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그런 해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마트폰이 개화할 때 인텔의 아성을 무너뜨리면서 이제 삼성전자가 다른 기업들과 파트너십으로 엄청나게 성장했다면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들어가게 되면서 또 엔비디아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싶어하는 경쟁 기업들이 많은데 그 말은 고로 삼성전자에게 또다시 기회는 오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앞으로 삼성전자의 10년 과연 100만 전자까지 달성 가능할까요? 압권이었습니다.